네, 오늘은 밸류업 한번 제대로 좀 파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것들 비교해 주신 우리 남은영 팀장님이 계셨고요. 이제 정말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해 주실 우리 염동찬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알고 바로 있습니다. 내용 들어갑니다. 네. 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내용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는 일부러 기획으로 오늘 뭐 밸류업 관련된 내용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밸류업데이입니다. 네, 네, 두 분을 맞습니다. 차라리 같이 모실 걸 그랬어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두 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아쉽습니다. 네. 여튼 그래도 중복되지 않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되는 밸류업 얘기 좀 물론이죠. 해주시죠. 네, 일단 밸류업 이렇게 말씀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네. 뭐 시장 반응이라든지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 잘 네네네.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에 관련돼서 저는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나보고 특히 좀 해외 투자자분들이랑 얘기할 기회들이 좀 있잖아요. 해외. 네, 이런 반응들이랑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밸류업 이 방안이 나왔습니다.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대실망이었죠. 뭐 실망의 원인은 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강제성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좀 비슷한데 저는 좀 약간 다른 방면에서 좀 실망을 했었던 건 뭐냐면은 좀 일본 사례에서 너무 일본 사례를 그대로 좀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냐. 저는 일본에서 배울 건 배우고 한국이랑 상황은 다른 거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부가 일본을 너무 벤치마크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세법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자본 차익 과세가 없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폐지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배당을 늘리는 거랑 어디를 선호하냐라고 하면은 한국은 당연히 주가 올리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은 세금 내고 받아야 되는데 주가 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잖아요. 주가 100% 올라도 다 낼 그렇죠. 거죠. 주가 오르는 걸 훨씬 선호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 차익 과세가 있기도 하고요. 일본 투자자 성향 자체가 좀 예금 성격의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배당하는 기업은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160개 정도가 배당을 하죠. 니케이 225 중에서 배당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기업 97%입니다. 다 한다고 보면은 돼요. 이게 투자자들의 성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은 S&P 500 기업 그 투자자들 아니 그 배당 몇 개 기업이나 할까요? 한국보다 적은 78%를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보다 주주환원 더 안 하냐? 아닙니다.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게 세법 측면에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훨씬 더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좀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배당 위주의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얘기하는 거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가지 다 안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하면 좀 주주 입장에서 고맙기라도 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훨씬 더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온 방안 중에 뭐 5가지를 공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PER, PB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이 5가지를 거래소에서 이제 공표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지표가 저는 추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좀 그 교훈이라든지 사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마디로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느낀 그 점을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순풍도 돛없는 배를 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받을 뭐가 있어야 그쵸. 바람이 불어도 이게 배가 앞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순풍입니다.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돛이 이미 올라가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순풍을 받으면 쫙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 돛도 못 올린 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로 저는 이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돛이 뭐예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기업으로 따지면 그 돛은 뭐가 되는 겁니까? 펀더멘탈이죠.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사례를 말씀드리는 네네네. 이유가 뭐냐면은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소프트뱅크도 유명한 네네. 기업입니다. 둘 다 동시에 작년도 3월에 동경거래소로부터 주주가치 재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기업은 실적이 달랐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좋았는데 뭐 그 공급망 문제 해결되면서 2023년에 실적이 아예 레벨업을 했어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 위주의 기업이는데 네. 뭐 2022년, 2023년 쉽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했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 재고 명령을 받았을 때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강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배당금도 확 올려주고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토요타 주가 이렇게 됐어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흑자 적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철회하고 배당금도 늘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계속 기죠. 그러다가 소프트뱅크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2월달 와가지고 반등합니다. 왜 이렇게 반등했느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정책 뭐 이런 거 해도 안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 ARM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암이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소프트뱅크가 올라간 겁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는 내기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모든 기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탈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 당연히 뭐 현금이 있고 뭐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있는 기업들도 좋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펀더멘탈까지 개선돼야지 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19.3조 원 샀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은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샀는데, 12개월 동안 샀던 금액이 18.7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4개월 동안 그 이전에 12개월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샀다라는 건데 굉장히 강력하게 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뭐 샀느냐, 누가 샀느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국적별로 월간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누가 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 비교를 해보시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직 2월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2월, 1월까지 데이터 보면은 영국이 샀습니다. 완전히 그 순매수한 주체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샀고 최근에는 영국이 샀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이 다 마찬가지인데 2011년부터 한국 비중을 계속 줄여왔었던 지역입니다. 2011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남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요. 뭐 그리스 나간다고 뭐 그렉시트 이슈도 있었고 뭐 영국 나간다고 브렉시트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뭐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좀 해외 비중을 좀 줄였었던 것 같은데 한국 비중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 영국이 최근에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유럽계 자금이 많이 비어있는 한국 국간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해외 투자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좀 받은 피드백 중에서 야 이거는 좀 그럴듯하다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 주변에 좀 물어보면은 일본에서 밸류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올라갈 때 아시아 투자에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주변국인 한국에서 비슷한 거를 하고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 일본에서 못 따라간 걸 여기서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얘기를 받았어요. 그거 듣고 이게 그러면은 영국이 채우는 게 이게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영국계 그러니까 뭐 영국계에서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는 경우 잘 없고 저희 해외 법인에 있는 런던 법인에서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밸류업과 관련돼서. 그러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앞에서 남은영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느냐. 지속성이 있냐? 지속성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이게 저는 이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세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시나리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외국 투자자들한테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데려오세요 일단.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의 비중이 좀 많아야지 이게 나중에 노후 자금이 대비가 되거든요. 대만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은퇴 자금이라든지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낮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지만 이제 한국의 뭐 노령화라든지 가계에 이렇게 은퇴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어떻게든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은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하셨던 정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한국 증시 들어와서 또 우리 K 주식의 매운맛을 또 한번 보여줘야죠. 매운맛이라뇨.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운맛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맵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의 기쁨을 또 맛보게 해주면 계속해서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한국 PBR이 지금 1배인데 미국이 4배예요. 이거 보면은 ROE가 한국은 10% 미만인데 미국은 20%가 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저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인 동시에 자본 총계를 줄여주기 때문에 ROE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자사주 매입만 하고 이거 소각 안 하면은 나중에 다 매각하는 거 아니냐.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하도록 법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덜 강력하게 자사주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무화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고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을 제한해야 된다. 10% 정도 들고 있으면은 소각하고 나머지 매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동찬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 네네네. 앞에서 좀 좋은 말씀 많이 듣느라 좀 제 시간이 약간 짧아졌네요. 네네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좀 더 길게 해서 아니면 아까 남은영 팀장과 같이 하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밸류업 한번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월 말 정도에 한번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초대해 주시면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우리 명민준 앵커와 함께 재미난 시간 또 흥나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